자, 먼저 정치권 쟁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부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3년 전에 지방선거 공천 당시 1억 원을 수수했던 의혹이 제기된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모든 의혹의 시작이 된 녹취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그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그러셨어요 이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저 좀 살려주세요. 하여튼 이거 돈 돌려주시고요. 제가 없어도 이렇게 됐어요. 정말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를 통해서 강선우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당 차원의 비례대표 추천 업무를 맡기로 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눈길이 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달 17일이니까 이번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기 전이죠. 공개가 되기 전인데 서울시당 차원에서 민주당 서울시당 차원에서 그 비례대표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위원장을 강선우 의원으로 이제 추천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이 또 장경태 의원이에요. 서울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장경태 위원장은 지금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당무를 이제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녹음 파일이 그 공개가 되기 전의 일이지만은 그 전에 갑질 파문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낙마를 해서 그때 여러 가지 보좌진들이 민주당 보좌진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고 심지어 당직에서도 물러나야 된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정청래 대표가 그 당 국제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유임을 시켰어요. 예. 유임을 시킨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또 보좌관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겼다는 새로운 당직을 줬다는 것이 또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예, 한동안 잡음이 좀 계속될 듯한데 어떻게 이런 공천 관련 업무를 좀 계속 맡아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서울시당에서도 지금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아마 관련된 인사 추천이라든지 그런 비례대표 추천, 후보자 추천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성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아직 이런 부분이 중앙당에까지 보고됐다 이런 것은 아닌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좀 더 확인해 볼 내용들은 있겠지만 확정되는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서울시당에서도 지금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서 윤리감찰도 착수가 된 상황이고 이미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그런 지금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지금 비례대표 후보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앞으로 계속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네, 경찰이 강선우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강 의원이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이 1억 원의 행방이 핵심 쟁점이라고 하는데요. 공개된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주위한테 있는 사람 소개받지 말고요. 정말 그냥 어디 찾아가세요. 로펌이라도 찾아가가지고요. 주위에 가까운 사람한테 해서 그 가까운 사람이 같이 지금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믿지 마시라. 저도 믿지 마셔라. 그리고 저도 믿지 마시고 누구도 믿지 마셔라. 누구도. 네, 저도 믿지 마시라. 그런데 1억 원을 반환했는지 언제 반환했는지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사실 이제 반환 시점에 따라서는 본인이 이미 수령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반환하게 되더라도 죄 성립에는 양형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성립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예. 네. 예컨대 지금 그 강선우 의원 스스로 밝히기에 따라서도 누차 반환 지시했다라고 해요. 누차 반환 지시할 이유가 있나요? 한 번 반환 지시하면 될 일이지. 그럼 하여튼 그 누차 사이에 반환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 녹취록에 나오는 그 녹취 내용만 보더라도 김병기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죠. 받아서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게 김병기 의원이 인식한 날은 그 전날이기 때문에 일단 하루는 지났어요. 예. 그러니까 하루 동안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공천 발표였으니까 저희가 판례 태도를 보더라도 9일 동안 반환되지 않았던
실제 제가 모 의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사안에서도 실형 1년 6월이 나왔었거든요. 공천 헌금에 대해서 갖고 왔다가 이것을 고민하다가 9일 만에 돌려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뇌물죄 성립 여부가 검토되겠지만 뇌물죄, 그다음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죄,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배임수재, 배임죄 되게 많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죄, 공직선거법 위반죄. 이거 어디에든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해 준 시기에 따라서는 그중에 이제 한두 군데가 빠질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본인 스스로가 밝히는 내용 중에 언제 어떤 경위로 반환했다라는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공천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어요. 강선호 의원도 그렇고 이 부분은 민주당이 윤리감찰단 그 활동 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예. 지금 윤리감찰단이 먼저 움직일 것이 아니고 이제 강제 수사가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도 수사가 지금 강제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강선호 의원 어젯밤 SNS를 통해서 이 재차 1억 원 수수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 누차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환된 시점 등은 뭐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일단 그 올리신 글 자체도 저는 모순점이 좀 보입니다. 받은 적이 없는데 왜 반환 지시가 있는 거죠? 네. 받았기 때문에 반환 지시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사실 그 강선호 의원의 입장도 그랬고 김경시 의원의 입장도 그랬고 공천을 대가로라는 단서가 붙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돈을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는 1억 원의 존재 자체가 녹취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을 대가로 준 적 없다. 공천을 대가로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은 그 돈이 왜 오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반환 지시를 또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해명만으로 그냥 단순히 받지 않았다는 걸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싶고요. 그리고 일단 결정적으로 김경시 의원이 결국 공천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당한 돈을 줬다면은 그 사람에 대한 공천을 주지 않는 것이 선행됐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지금 뭔가 할 말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사실 공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지어 단수 공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해명이 저희가 봤을 땐 국민 눈높이에 충분히 도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이 커지자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상황인데요. 당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여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이런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공천 헌금 의혹이 또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전 의원이 과거 한 유튜브에 출연해 김 전 원내대표에게 돈을 주었다가 6개월 뒤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평론가님 기억나십니까? 그때 공천 과정에서 작년 그 4.10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그 동작구 이수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했죠. 예. 그래서 지금 김병기 의원도 그 지역구가 동작구이기 때문에 그때 동작구의 기초 그 의원, 그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이 김병기 의원에게 어떤 금품을 건네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컷오프가 됐어요. 네. 컷오프 돼서 6개월 후에 다시 이제 돌려받았다. 그래서 이제 김병기 의원 쪽에서는 물론 그런 사실을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때 일이 다시 이제 회자가 되는 상황인데 김병기 의원의 행적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녹취록을 보면은 나에게 이야기했다고까지 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본인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이면서 그 다음 날 단수 공천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것을 무기를 했을까? 본인이 1억 원을 그 수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부분부터 따져야 되는 것이고 한 번 더 나아가면은 그게 2022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2024년 총선 때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의 그 공천 검증위원장을 맡아요. 예.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 들어가기 첫 단계에서 검증을 하는 그 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강선호 의원이 통과를 된 거예요.
그리고 2024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또 간사를 맡습니다. 총선공천에서. 그런데 거기서 또 그대로 그 1억 원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강선위원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 김병기 의원이 그때 무견을 했던 것이나 나중에 공천 과정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그 이유도 아마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진상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관심인데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당 윤리감찰단에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때 김병기 의원은 대상에서 빠진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5일에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감찰을 지시했다 이렇게 뒤늦게 밝혔거든요. 왜 지금 밝힌 걸까요? 아마도 정청래 대표 입장은 당내 인사라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윤리감찰의 대상이 되면 그걸 비껴갈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이미 지난달 25일에 윤리감찰에 의뢰를 했다라는 것이고 지시를 했다라는 것인데 아마도 그 당시에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현직 원내대표직에 있었기 때문에 비공개로 윤리감찰에 넘겼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의혹들은 나오기 전이었고요.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특혜에 관련돼서 논란들 의혹들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윤리감찰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일단 어찌 보면 가장 엄중한 혐의로 보이는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의혹들도 아마 함께 윤리감찰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김병기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고 처신을 더 잘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보기에는 총괄적으로 사과의 뜻을 가지고 사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해당 지역에 있는 광역 기초의원을 공천할 시에 그런 행위들이 사라진 건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구태의 악습들이 부활한 것 같아서 대단히 불쾌하고 앞으로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악습이라고 봅니다. 김병기가 어떻게 관여됐냐? 다른 공관위원들한테는 이 사실을 알게 됐으면 제대로 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만 알고 김경을 단속 공천했다? 이건 입막음했다는 거고 결국 다른 공관위원들을 속인 게 되는 거예요.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사안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에 대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에 가깝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강선호 의원이 본인 혼자심으로 이 공천을 주게 하든 공천을 막든 이게 불가능하니까 공천이 감사를 찾아간 거 아니겠어요? 간사를. 네. 그러니까 이건 조직적인 것이죠. 그 뒤에 간사 역할이 있었든 없었든 애당초에 그 2개 주택 또는 7개의 상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컷오프 대상이 됐던 분이 그렇게 알려진 네. 분이 공천을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뭔가 그 사이에 어떤 외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뭔가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변화가 있었던 그 전날에 저런 일이 녹취를 통해서 밝혀졌으면 뭔가 어떤 그 영향이 끼쳐졌겠죠. 그 영향이 뭔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밝혀야 되는 것은 변론을 하더라도 예. 지금 정당에서 그 부분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공천을 신청하고 공천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해야 하는 이 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불안의 소도 있겠습니까?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공천을 받기가 어렵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영향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조직적이 아니면 그 영향을 여태까지 그 영향이 국민께 전달이 안 됐다는 부분, 뭐 감췄다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주진우 의원은 이게 업무 방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업무 방해 플러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본인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해태한 거예요. 이건 배임입니다. 공천위원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돈을 건네고 받고 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해당 그 사람은 공천 기준에서 배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애써 그 배제를 안 하고 단속 공천을 줬다는 거 이거는 배임이죠. 공천관리위원으로서의 배임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김병기 의원이 방조고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공동정보범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직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민주당 내부에서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는 있긴 합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
의원들 모두가 멘붕,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 혼란에 빠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당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떤지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다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녹취를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충격적인 내용의 녹취였기 때문에 다만 이걸 조직적 범죄다라고 할 수 있는가. 당에서도 당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눈 감아주고 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아마도 지금 윤리감찰을 통해서 정말 그 공관위 회의를 통해 왜 하루 만에 뭔가 단수공천으로 뒤집혔는지 아마 누가 가담했는지를 밝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관위 전체, 저는 공관위원 중에 이 뭐 김병기 전 의원이 그 원내대표나 강선호 의원을 제외한 다른 공관위원들은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 범죄라고는 보기 어렵고 다만 이런 그 공천 헌금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정치권에서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악습이거든요. 예. 뭐 최근까지는 뭐 예를 들면 아예 공식 후원금으로 준다든가 이것도 비판받는 부분입니다. 사실 최근에도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전현직 지방 의원들로부터 뭐 후원금을 조금씩 받아서 3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 이것도 공식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 비공식적으로 1억 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단수공천을 줬다. 이거는 당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22년에 있었던 전체 민주당의 공천 관련해서 아주 불신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공천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나도 돈을 안 줘서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런 불신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당의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리감찰도 지시를 내린 거고 그만큼 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네, 악습이란 지적해 주셨는데 당 일각에서는 이 김병기, 강선우 의원이 탈당을 해서 당과 대통령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일까요? 글쎄요. 일단 이 부분은 뭐 당사자들이 결정할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상 당이나 또는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물론 뭐 탈당을 한다라고 해서 바로 이 의혹이 해소되고 뭐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진상이 해명되고 구명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예. 적어도 뭐 탈당을 통해서 당의 부담을 최소화한 후에 수사가 되었던 뭐 관련된 진상조사를 거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분들께서 아마 이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민이 굉장히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또 다른 녹취도 이 논란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의 이른바 보좌진 갑질 정황이 담기면서 이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TV조선이 단독으로 입수한 이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그냥 일만 들어간 거라니까. 바른정당 소속 의원이던 이해훈 지명자가 이 인턴이던 A씨를 질책하는 내용인데 이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부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뭐 인턴이면 이제 바로 들어와서 업무를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실수가 있을 테고 예. 만약에 본인이 또 업무 지시를 했는데 그 업무 지시를 제대로 인턴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 더 자세히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턴인데 네. 그 인턴에 대고 근데 내용 들어보니까 그렇게 인턴이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업무 지시의 그 내용 자체가 불명확했던 부분인 것 같고 예.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기사의 범위 관련돼서 이제 서로 간에 싸웠던 것 같은데 저는 좀 황당한 부분이 본인의 그 아들, 딸이었으면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욱더 아쉬움이 크고 글쎄요, 뭐 저 부분이 한 번으로 그쳤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기 때문에 저의 직장 갑질을 넘어서서 뭐 글쎄요. 개인적으로 보면 공직에 어울릴까라는 데까지 좀 생각이 미치네요. 네, 이렇게 이해훈 지명자의 질책이 이어지자 인턴 직원 A씨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해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 상황에 담긴 녹취록 내용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냥 일만 들어간 거라니까.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렇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자, 이날 이해훈 지명자 3분 가까이 이런 폭언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인턴 직원은 보름 뒤에 의원실을 떠났다고 합니다. 인턴 직원이라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일 텐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충격적이죠. 저도 보좌진 생활을 했습니다만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는 거의 들어본 적도 없는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혜훈 후보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직원에게는 아직까지 상처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사과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전후로 해서 아마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인턴 피해를 입은 분이 아마 추가적으로 뭔가 입장이 나올 때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그 인턴 보좌진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저 정도면 과거에 대해서 반성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주실지, 아니면 저 정도의 반성은 그냥 인사청문회 과정이니까 나오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주실지는 정말 국민 여러분께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혜훈 후보자에게 달린 겁니다. 예.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돌파를 하기 위해서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들, 단순히 이런 갑질 문제뿐만 아니라 초반에 불거졌던 어떻게 보면 내란을 옹호했던 발언들, 이런 것들도 결국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후보자의 어떻게 보면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혜훈 후보자 의원실이 당시 의원 시절에 의원실이 좀 힘들다는 이야기는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소문이 나 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힘든 의원실은 여야 가리지 않고 소문이 납니다. 하지만 그 힘들다는 걸 넘어서서 저 정도의 발언이 있을 거라는 건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5번이나 국회의원 공천을 받은 분이잖아요. 예. 정말 저런 녹취가 있고 저런 폭언이 있었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저런 걸 걸러내지 않았겠어? 정말 저런 것까지 갔겠어? 아무리 힘들다는 소문이 있는 방이라 하더라도 저런 갑질, 저런 폭언까지 했겠어라는 이게 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명까지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저희에게 뭐 이런 거 부적격자라고 비판하기 전에 본인들은 왜 공천 시스템을 통해서 저런 폭언이나 저런 갑질하는 사람들을 걸러내지 못했는지, 왜 5번이나 공천을 줬는지를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는 제가 보기에도 잘못됐다고 봐요. 예. 그럼 대통령이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럼 지명 처리를 할지 여부도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힘들었다는 방은 사실 저희가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점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혜훈 지명자 측은 그런 일이 있었다면이라는 전제 하에 상처를 받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이 사과와 해명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게 한 건으로 끝나면은 어떻게 이제 사과해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강선호 죄송합니다. 이혜훈 후보자가 지명이 되고 나서 예. 저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기 전에 이혜훈 쪽 과거에 보좌진을 지냈던 사람과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이 아마 보좌진에 대한 갑질 문제일 것이다. 아마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어떤 저 방은 좀 시끄럽다 이런 말들도 국회 안에서 이제 나오는 것은 뭐 여러 사람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데 과거의 보좌진들에 대한 어떤 갑질 같은 게 있었다는 게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증 과정에서 그런 것을 왜 한번 밝혀내지 못했을까? 지금 가뜩이나 민주당 안에서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 논란이 된 시점이잖아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장관직에서도 낙마도 하고 김병기 원내대표 물러나고 이런 상황인데 저 내용을 왜 검증에서 놓쳤을까? 아니면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혜훈 후보자를 지명을 함으로써 어떤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더 컸던 것인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이번 녹취록이 공개되자 이혜훈 지명자의 과거 논란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지명자는 바른정당 대표 시절 금품 수수 의혹으로 물러난 일이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제 개인적인 생각만 하면 단 한시라도 당대표직에 있을 이유가 없고 저의 개인적인 유불리만 따진다면 벌써 당대표직을 내려오는 것이 저에게 훨씬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터졌는가? 옥김치 사건이 터졌어요. 우리 가족들이 밥을 잘 안 먹는다. 어디 뭐 맛있는 김치 좀 먹고 싶은데 이러니까 이제 옥 여사가 그러면 제가 김치랑 또 뭐 다른 반찬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김치와 그리고 갈비쟁거 이런 거를 그 집에 이제 몇 차례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로 걸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수치스러운 겁니다.
이 8년 전 이른바 오겨사 김치 스캔들이 큰 논란이 되면서 이해훈 당시 바른정당 대표는 이 대표직을 내려놨었죠. 물론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긴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일단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전방위적인 공격이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아마도 여러 가지 제보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뭐 과거의 의혹들까지 지금 들춰내서 결국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지금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사실 8년 전에 지금 과거의 의혹까지 지금 꺼내온 건데 당시에 이해훈 대표에게 오겨사라는 사업가가 있었고 뭐 김치 등을 줬다라는 의혹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김치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제공을 했기 때문에 결국 수사 과정에서 이제 무혐의로 마무리가 됐던 사건들이었는데 이런 과거의 어떤 의혹들까지도 지금 끄집어내는 것 자체는 사실 이해훈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전문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평가한다라기보다는 그저 보수 진영에 있던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을 했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 좀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고 꺾어보려고 하는 그런 좀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건 아니겠나라는 좀 안타까움도 듭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야권 일각에서는 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일부 익히 좀 듣고 있었던 이야기들이라 놀랄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사이는 예. 그냥 투명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 알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년을 함께 하다 보면 4년을 같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떤 그 의원의 어떤 인성과 자질과 그리고 그 품성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 이게 숨길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명 철회도 될 수도 있다.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여론의 어떤 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이 앞으로의 관심사 후보자의 거취가 될 텐데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통령의 지명 철회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일단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일단 돌파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인사청문위원들도 아마 검증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당 지지자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들, 이 내란과 관련된 옹호했던 과거 발언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아마 이해훈 후보자가 정말 적격 후보자인지 저는 검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그 인사청문회 과정 동안 이해훈 후보자가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론이 악화된다. 그럼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적격 보고서를 안 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의회를 존중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의회에서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는 그래도 후보자에게 기회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이후에 아마 일련의 행각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예, 이해훈 후보자가 내란을 옹호한 적은 없어요. 탄핵을 반대한 적은 있죠. 주로 취지 자체가 뭐 1년 전 이해훈 후보자의 모습이나 했던 그 소신은 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설령 본인이 버린다 하더라도 장관직 때문에 본인이 버린다 하더라도 본인의 뜻을 펼쳤던 기존 정당에 대해서 침을 뱉고 가는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해훈 후보자가 여든 야든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신해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낙마하든 낙마하지 않든 또는 낙마할 만한 사안이 나왔는데도 낙마하지 않든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그 비난의 화살은 아마 보수정당 보수 인사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나쁠 것이 없는 한 수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재정 기조를 이해훈 후보자가 갖고 있던 긴축 재정 기조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또 다른 이 구설수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을 두고 진실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한동훈 전 대표 입장 들어보시죠. 당감위에서 근데 마치 뭐 제가 제 이름으로 쓴 게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한 것도 있던데 그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저는 가입한 사실조차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명의의 계정이 있고 그게 뭐 같은 IP다라고 한 이호선 씨 주장은 그냥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당무위 조사 결과에 대해 상당 부분 조작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디가 어떻게 조작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일단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또 그때 당시 이 지도부,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 올라간 것이 한 199건이 한동훈이라고 했는데 그 지금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동훈이라고 된 그 이름으로 그 비판글을 쓴 것이 결국은 그 한동훈 대표가 직접 쓴 게 아니고 한동훈 대표의 장인 진모 씨가 썼다 이렇게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 이야기는 아니 그것은 본인의 그 한동훈 내가 아니고 동명이인 한동훈이다. 동명이인 한동훈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공격하고 이렇게 쓴 글을 그거를 마치 그 본인의 장인이 한동훈 대표의 이름을 가지고 쓴 것처럼 이렇게 이제 허위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는 저기 조작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감사를 조작한 거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그 반대 입장입니다. 다른 이제 증거 자료도 이제 내놓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윤리심판원에 가서 그러니까 중앙윤리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는데.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단계에서는 또 양쪽의 의견을 듣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작 감사를 했다고 하면은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걸러낼 수가 있으니까는 그 진위 여부는 아직도 그 윤리위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같은 발표가 나왔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가족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관련 발언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한 1년 반 전쯤에 저와 제 가족들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게시물들이 당 게시판을 뒤덮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 가족들이 그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 대통령 이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 칼럼 이런 걸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이 같은 당무위의 발표와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십니까? 그렇죠. 당무감사위원장의 발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상 뭐 상당 부분이 조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기를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또 이호선 당무위원장이 또 같이 또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간에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당무감사위에서 결국에는 윤리위원회에 이 사건을 넘겼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관련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아직 윤리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칼자루가 장동혁 대표에게 있는 것은 아니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결단을 하는지에 따라서 윤리위원장도 빠르게 선임하고 또 윤리위원회가 관련된 절차를 사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와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간에 어떤 큰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호선 당무위원장 한동훈 전 대표가 조작 감사 주장하는 데 대해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명의 도용자에 대한 수사 의뢰부터 하라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경찰 수사에 의뢰를 할까요? 저는 글쎄요 뭐 이제 이 당원 게시판 문제 갖고 이게 벌써 횟수로 2년째거든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 당대표 시절에 그걸 다 끊고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인정을 했고 그 당시에 몰랐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호선 당무위원장이 개인 SNS 등을 통해서 밝힌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친한계 인사들로 분류되는 분들이 또 뭐 고소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고소하면 이호선 당무위원장의 수에 말리는 거예요. 저보고 왜냐하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써진 글이 이호선 당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건 뭐 진모 씨가 쓴 거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확신함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 윤리위가도 못 밝혀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를 유도한 그 SNS 글로 생각이 되고 만약 수사해가지고 수사 결과는 당연히 나오겠죠. IP 추적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이호선 당무위원장이 유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건 그들끼리의 문제고 당 입장에서 보면 얼른 매듭을 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로 이 전현직 당대표 사이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고 이 당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절차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알만한 사람들이 빨리 이 문제를 찾아서 해명하고 사과하면 끝날 일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심증만 있다가 어쨌든 확정된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일부분 인정을 하셨잖아요. 본인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확인했잖아요. 해명할 건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서 빨리 트는 게 그분한테도 좋고 당에도 좋고.
근데 이제 지방선거 다가오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장 대표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조기에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보고 조기에 매듭을 지을 걸로 봅니다. 지방선거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묻어두고 가자. 그러면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거 다시 불거져요. 네. 상당히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공천 과정에서 또 불거져서 더 큰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장동영 대표가 빨리 윤리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이것을 조기에 매듭시키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쿠팡 정보 유출 사태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쿠팡 청문회가 이틀간 열렸는데요. 쿠팡 대표의 태도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첫 청문회와 이번 청문회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Yeah, I'm sorry that I don't speak Korean, but I do want to make sure that my answers are being translated so that people understand them. And I'm unclear if that's happening. Are my answers being translated? 통역은 제대로 되고 있고요.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범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I'm not sure that I completely understand the question. I'm in communication with our board of directors, including with our chairman. But I'm the one who's in Korea and in charge of the Korean business. 지금 전략으로 지금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엉뚱한 대답을 하기로, 동문서답을 하기로 마음 먹고 나오신 것 같으니까. 동시 통역기 빨리 차십시오. 저는 제 통역사의 대동을 허락을 받았고 제 통역사는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개인 통역을 허용한 이유는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의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저희가 중국에서 하천에서 답을 받으면서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혼자서 자의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영목 로저스 대표 다소 자세를 낮췄던 지난 청문회와 달리 이번 청문회에선 이 청문위원들에게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수차례 보였는데요. 이 이유가 뭘까요? 적반하장의 모습을 갑자기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를 믿고 있는 것 같고 미국 정부의 할 말을 다 준비해놨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청문회 나왔을 때와 지금 나오기 전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김범석 의장이 일단 사과문을 하나 올렸죠. 네. 그리고 자체 조사를 했다고 밝혔죠. 그리고 보상안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사과도 하고 보상도 하고 자체 조사도 했는데 이것 갖고 지금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이 쿠팡을 옥죄고 있다. 심하게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지난 수년간 미국 정부에 160억 원의 후원금을 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본인들을 도와줄 거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국회에 와서 이제 큰 소리 치는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미국 정부는 그렇게 보고를 하겠지만 이 한국에서 받아들일 때는 그게 과연 제대로 된 보상이었는가. 뭐 5만 원씩 줬다고 하지만 사실상 제대로 쓸 수 있는 건 5천 원짜리 쿠폰밖에 없고 4만 5천 원은 사실상 홍보 수단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네. 그리고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프 조사, 쿠팡 에코백에 담긴 그 노트북이 정말 그 용의자가 던진 것인지, 용의자가 던진 걸 되찾은 것인지 그걸 믿을 사람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실한 상황 속에서 한국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들은 어차피 한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미국 법령 위반한 적은 없다라는 걸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미국 정부에 얘기할 충분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청문회에 와서는 그냥 큰 소리치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눈에 띄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청문회 불출석한 쿠팡 김범석 의장에게 국정조사가 열릴 경우 출석하라는 뜻을 전해달라는 말엔 지시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사실 모든 것을 좀 법적으로 준비를 해갖고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결국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여기 나오라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은 어쩌면 법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국회에서 청문회 출석해라 또는 국정조사에서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말을 전달하라라는 것이 굉장히 좁은 의미로 어떤 지시를 할 권한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상당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들의 어떤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걸 피해 나가면서 사실상 길게 대답을 한다든지 중언부언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전략을 갖고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답변의 태도 자체가 우리 국민들 그리고 국회를 너무 어쩌면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했기 때문에 이 태도에 대해서 좀 분노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쿠팡이 발표한 자체 조사가 이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놓고 진실 공방이 여전한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국정원 직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습니다.
저에게 그 용의자의 위치를 계속 물어봐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용의자에게 연락을 취하라는 요청은 3번 이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에 따라서 한번 연락해보지 그래 아니면은 연락해봐 이거였어요. 본인들이 파악하기에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이 지금 연락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연락하는 게 그러니까 권유 제안이었네요. 그리고 연락하는 방법과 연락하는 메시지도 모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게 만나서 대면해서 조사하라는 뜻이었나요? 이후에 그 외국에 가서 그 만나서 가져오는 것은 국정원에서 제안해 주는 것입니다. 국정원에서 본인들은 직접 용의자를 만나서 수거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반드시 중국에 같이 가서 용의자를 만나서 그걸 받아야 된다라고 저한테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국정원은 쿠팡에 그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데 결국 위증으로 고발이 이루어진다고요? 일단 위정을 국정원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는 네. 국정원이 이제 국회 쪽에 위정 고발을 하라고 의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쿠팡 쪽에서 저 법무실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좀 구체적인 면이 있어요. 예. 3번 만났고 또 국정원 직원이 3명이 나왔다. 3명이 나왔고 본인들이 직접 관여를 할 수가 없으니까는 이거 뭐 어떤 저것을 수거하는데 이렇게 방법 같은 것을 또 가르쳐줬다 이렇게 하지만은 국정원은 지금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국회에 위정으로 고발을 하겠다고까지 나오니까 또 국정원 말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또 수사기관에서 밝혀지고 하면은 문제가 더 이제 확산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 쿠팡 쪽이 물론 뭐 미국 100% 가지고 있는 그 미국 회사라고 하지만 그 90% 소비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네. 한국 국민 정세에 좀 맞는 그런 좀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